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메리 켈이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승리하고 4년도 총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메르켈 총리의 임기 종료를 의미하는 독일 총선이 26일로 다가왔지만 독일 언론의 평가에서 볼 수 있듯 그의 인기는 여전히 절대적입니다. 2005년 11월 독일 사상 첫 여성 총리로 건자에 오른 메르켈은 이번 선거에서 스스로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독일 역사상 자발적으로 퇴장한 첫 총리라는 새 기록을 남기려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동독 출신, 최초의 여성, 최연소 독일 총리로 시작해 동서독 통일을 이뤄낸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최장기간 재직 기록을 가진 메르켈은 16년 임기 마지막 한 달 동안에도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권력 누수 대신 칭송과 경의의 말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다음 총리 후보들이 앞다퉈 메르켈 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메르켈은 2006년 유럽연합 예산 분담금 협상, 2010년 유럽 금융위기 때 유로존 붕괴 저지, 2015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공격 중단 등 여러 난제에서 협상을 주도하며 독일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메르켈 총리는 과거의 책임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은 단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일본과 달리 나치 세력을 철저히 청산했고 오늘까지도 청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오는 10월 나치 수용소 경비원이었던 92세 전범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고 밝혀 나치 청산 의지가 굳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전범 세력과 그 후예들이 지금도 일본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국주의 사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반성을 하고 있어 일본과는 정말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독일과 비교당해 일본에서는 독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은 메르켈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독일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메르켈은 일본에 치욕을 안겨주었기 때문이었죠. 일본의 아베 총리 당시 일본과 독일의 만남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독일과 일본의 이미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은 현재 독일은 유럽 내에서 하위를 넘어 유럽 내 1위 국가로 도약한 반면 일본은 여전히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메르켈은 아베 면전에 일본의 이기적인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메르켈은 지금의 유럽이 통합되어 있는 것은 독일이 잘못을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과거 총괄은 전쟁 가해국과 피해국 간의 화해를 위한 전제라며 지적했습니다. 현재 과거에 대해 한국과 얘기할 것이 없다고 한 아베의 표정만 봐도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있었던 나치 침공 80주년에서 메르켈의 연설은 다시 한번 일본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메르켈이 아베 면전에 했던 말을 떠올리며 메르켈이 일본을 다시 초라하게 만들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은 심지어 G7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협력을 강조했으며 왜 대안은 한국과 하냐며 이상한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모습이야말로 도둑이 제발저린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과 독일의 역사 대응의 비교는 외신들도 집중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유력 매체는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는 행보를 보여온 독일과 달리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일본은 오히려 역사를 부정하고 주변국들의 영토까지 탐하는 일본의 만행을 심도 있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이탈리아와 독일과 함께 전범국인데 아직도 인권 탄압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이것은 2차 가해라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인들은 G7 정상회의 이후 한국의 국제사회에 자신들보다 빛이 나자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느끼기에도 이대로 가면 일본은 고립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 독일과 일본은 역사 문제 외에도 또다시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양국 모두 총리의 사임을 앞두고 있는데 총리 사임의 이유와 더불어 모든 면에서 일본의 상황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스가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후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스가 씨 사임했네. 불임치료의 보험 적용 확대. 처리수의 방수 결정, 토지 이용 규제법, 불경쟁화로 업계의 압력, 커드 성립 등 짧은 기간 동안에도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만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욕먹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불안한 시대에서는 누가 총리를 해도 욕을 먹을 거예요. 총리직을 노리는 정치인도 이 타이밍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스가는 사람이 좋아서 모두가 하고 싶지 않는 총리를 굳이 받아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나라의 리더를 맡은 것은 상당한 각오와 인내가 필요했겠죠.
신종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평가는 좋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의 한 국민으로서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시기에 총리가 되어 반일 언론의 몰매를 맞으면서도 백신 확보에 해외까지 나가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쉬지 않고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을 거라고 생각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일본인들이 얼마나 생각이 갇혀있고 한국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본인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어도 스가의 사임 발표와 동시에 일본 증시는 반등하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독일 메르켈 총리는 총리 임기 마지막까지 칭송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메르켈 총리의 마지막 임무로 일본은 또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마지막 행보는 국제기구와 함께 한국을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일 스페인의 ABC 뉴스는 메르켈 총리가 자신의 임기 마지막에 인공지능에 기반한 팬데믹 정보센터를 열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현재 세계는 사람들의 통행조차 막는 셧다운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 WHO와 독일 정부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보건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센터를 베를린에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WHO 사무총장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 정부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개설된 팬데믹 정보센터는 각국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 매체는 WHO와 독일 정부가 마련한 정보센터를 통해 미래의 보건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WHO와 독일 정부가 마련한 팬데믹 정보센터가 이러한 영향력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방역 모범 국가들의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같은 방역 모범국들의 대응을 벤치마킹하려는 것입니다. 메르켈 총리의 이번 프로젝트와 더불어 독일 내에서는 한일 갈등에 있어 일본의 문제점이 크다는 의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당국이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1년 연장하자 일본 정부가 독일에 강력 항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독일 베를린시 미트구청의 평화의 소녀상 설치 허가 연장에 대해 독일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미테구청은 2일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소녀상이 미테구 모아비트 지역 미르켄가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특별 허가를 내년 9월 28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가토 장관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미테구 등의 설명 노력을 다해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설명에 대응한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장관은 계속 다양한 관계자에게 접근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끈질기게 설명하고 소녀상의 조속한 철거를 요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제3국에서의 위안부 관계 소녀상의 설치 움직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부터 양국 정부가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유사한 기회에 한국 측에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소녀상은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가 주도해 설치한 것이지 한국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어이없는 주장은 앞선 사례에서도 일어났는데요. 독일 드레스덴 판멘시 민속박물관장이 소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의 압박에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관장은 소녀상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반일이 아니라 기억의 문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압박은 주독일 일본 대사관 문화 담당 공사의 철거 요청부터 시작되었다며 소녀상을 철거하는 이메일을 하루에 100통 넘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사관 측은 자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독일이 지향한 것은 유대인 학살을 다루는 독일의 기억 문화라며 일본 정부는 독일 정부의 자세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 끊임없는 배상을 하고 빌리 브란트 총리가 무릎 꿇고 사과하기도 했지만 반면 일본은 모든 탓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오히려 일본 자신들한테 화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본의 모습이 전 세계인들의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아름다운 임기 종료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앞날을 응원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퇴진 의향 표명 후 유력 후보들이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서두르며 각축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6일 니혼게이자의 신문 등은 오는 17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위해 각 후보가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장은 총재 선거 필요 요건인 자민당 소속 의원 추천인 20명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원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직접 출신 파벌인 당내 최대 파벌 호소다파에 이런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과거 소속됐던 호소다파와 다른 파벌들이 보수계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자민당 종조회장, 총무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 시 여성으로서는 2018년 고이케 유리코 현 도쿄도지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여론인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고노다로 행정개혁, 규제개혁상도 출마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5일 다케시타파 간부에게 전화해 이번 주 중 총재선거 출마 표명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중이라는 취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외무상, 방위상 등을 지닌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스가 내각에서 코로나19 백신 등을 담당하는 개혁상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이후 두 번째 총재선거 출마가 됩니다. 한편 2019년 주일대사에게 결례 외교 파문을 일으켜 한국에 대한 강경파로 알려진 그는 일본에서는 차기 총리감 인기 1위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4, 5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총리로 적합한 정치가 1위는 23%로 고노 개혁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있자니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혐의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바로 이중잣대의 끝이라고 보입니다. 원래 일본 총리 선출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명의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주요 파벌들의 입장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파벌보다는 의원 한 명 한 명의 자주투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표명하면서 이달 30일 임기 만료 후 총리 사임 수순을 밟게 됩니다. 스가 총리의 총재 임기 만료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한 명당 한 표씩 주어지는 383표와 전국 당원 당후 투표로 배분이 결정되는 당원표 383표 등 총 766표로 이어집니다. 결국 스가 총리는 최단기간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반면 한국 네티즌들은 스가 총리의 이른 사임이 아깝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스가 총리 덕분에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된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스가 총리가 한 번 더 총리로 재임한다면 한국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스가 총리의 사임이 호재로 작용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니케이 지수가 불출마 선언에 올해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스가가 일본 경제의 장애물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스가의 불출마 선언으로 일본의 정치 및 외교 문제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본이 혼란 속에서 지지층 결집을 하기 위해 한국을 비난하는 사태가 잦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질 기미가 없으니 남을 깎아내려 자신들이 돋보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일본 해양청에서는 얼마 전부터 특별 항공기를 이용해 동해를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독도를 주된 목적으로 두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한일 양국 사이에 또 한 번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동해 조사의 목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배타적 경제 수역은 물론이고 기존 일본의 해양 영토를 확장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행보를 통해서 일본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본이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군사 확장입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한국 미사일 사거리 폐지로 일본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그동안 일본을 사거리에 둔 전략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 제한이 폐지되자마자 한국은 사거리 800km 이상의 현무사 미사일을 발표해 일본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그동안 기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거리 제한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던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냐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이미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무기들이 많을 것이라며 추측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일본이 현무4 미사일을 보며 더욱 놀란 점은 단순히 미사일 공개가 아니라 이미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해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 상황이었고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 전력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지로 인해 일본의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지만 야속하게도 일본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한국의 핵연료 재활용 기술이 미국에서 승인되며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일본은 울상을 짓고 있지만 한국은 무기 개발을 제한하고 있던 조치가 하나둘 풀리며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미 원자력 원료 주기 공동연구 운영위원회는 미 아이다호 연구소, 아르곤 연구소와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지난 10여년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지난달 최종 승인했습니다.
원자력 연료 보고서는 파이로 SFR의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실현 가능성, 핵 비확산성에 대한 근거를 담은 연구 자료입니다. 파이로 SFR은 핵포탄 연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식 공정입니다. 사용 후 핵 연료는 엄청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여러 저장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원전 내 수조에 임시로 뒀다가 5년 정도 지난 후 건식 저장 시설로 옮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중간 저장을 거쳐야 하며 지하 500m 아래 완전히 묻을 수 있는 특수시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특수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모든 폐연료봉은 원전 내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장시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 후 핵연료 축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이로 SFR은 이 골칫거리를 해결할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폐연료봉의 초우라늄 원소를 핵 비확산 기조에 맞게 안전하게 처리해 사용 전 핵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우라늄 원소는 수만 년이 지나도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고독성 핵종을 말합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한미 공동연구진이 1회단 사용 후 핵연료 4-5kg를 처리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세계 최초로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연구의 성과가 절실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원전들이 폐연료 축적이 상당히 지속되어 조금 있으면 원전을 강제 셧다운하는 상황까지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핵연료 재활용 기술을 승인해줘 한국은 해결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더불어 이번 연구는 한미 간 공동연구이므로 자동적으로 미국의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핵 잠수함의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핵 잠수함 개발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핵 잠수함에 어떤 원자로를 탑재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핵 잠수함을 판매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전략 무기인 핵 잠수함을 팔아본 적이 없다며 거절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마음을 바꾼 것인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조치 중 하나로 이번에 핵연료 재활용 기술을 미국에서 승인해 주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은 한국의 기술 개발을 제한하고 있던 조치를 철폐해 한국의 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로 단 몇 개월 만에 한국의 능력이 급상승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앞으로 한국의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된다면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을 모두 견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전투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한국에게는 호의적이지만 일본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얼마 전 미국이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일본은 90년대부터 자신들을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일본을 무시하고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한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확인시켰습니다. 앞으로 일본 견제를 넘어 일본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정부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로부터 이달 5일까지 공급받은 코로나19 백신이 420만 600회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모더나가 우리 정부와 약속한 물량보다 25만 회분 부족한 양인데요. 심지어 한국 정부는 지난달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의 모더나 사항에 방문해 비행기 표값만 1,6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위드 코로나 정책을 앞둔 현재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한국에 모더나는 신의를 저버리며 한국을 농락했습니다. 모더나는 한국에 701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내에 반입된 양은 고작 420만 회에 불과했고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분노의 반응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모더나사 방문 출장 경비 정상 내역 자료가 공개되면서 한국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했는데요. 한국 대표단은 모더나의 백신 공급 지연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미국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강차관과 백신 도입 총괄팀장, 에디터 등 3명으로 구성된 출장단의 항공료는 1,594만 3,500원이었습니다. 앞서 모더나는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의 문제를 들어 8월 물량의 절반 이하만 공급할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는데요. 정부 대표단의 항의 방문 이후 모더나 백신은 지난달 2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294만 4천 회분이 도입됐죠. 모더나는 약속 기한을 하루 넘긴 6일 255만 2천 회분을 추가로 보내기로 했지만 여전히 애초 약속했던 701만 회분에 못 미치는 물량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던 위드 코로나 정책의 지연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도입될 물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집단 면역의 초석이 될 중요한 발판이었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난처함을 숨기지 못했죠. 언론들은 이 같은 중요한 시기에 장난질을 하고 있는 모더나의 행각을 꼬집으며 보다 안전하고 믿을 만한 대체 자원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모더나의 이런 장난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2월 한국 정부와의 협의 끝에 올 2분기부터 4천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2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6월에 들어서야 고작 11만 2천 회분이 반입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불만에도 끔찍도 하지 않은 모더나는 다급하게 추가 공급을 약속하며 공식적인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놀랍게도 모더나 측의 배신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한국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세우던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더나는 화이자에 비해 크지 않는 벤처 제약사라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만일의 사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로서는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데 국민 접종 계획이 모더나의 일정에 변동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더나의 상황에 가장 크게 당황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최근 일본은 모더나로부터 한국에 비해 예정된 물량을 제때 받기는 하였으나 대략 160만 회분의 백신에서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발견돼 접종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생산 및 유통상의 문제가 틀림없지만 정작 모더나 측은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 구조상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 치부의 의료계를 경악해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백신들은 전량 스페인에서 제조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산을 공급받는 한국은 이 문제의 예외일 수 있었지만 백신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더나 이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볼 때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비책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모더나 측이 다시 한번 약속을 어긴 시점에 맞춰 한국 정부는 한국의 SK 바이오사이언스 측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는 폭탄 발표를 하였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개발 백신 처음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해 비교 임상을 시작하였는데요. 임상 3상을 승인받은 것은 사실상 상용화만을 남겨둔 단계로 성공하기만 한다면 3개월여만을 남겨둔 2002년부터는 해외 백신 도입을 협상할 때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백신의 여러 이점으로 볼 때 글로벌 수준으로서의 도약이 가능해 말 그대로 초대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승인을 받은 배경에는 일상에서는 바이러스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완치자 대비 무려 5배 이상 나타나는 획기적인 결과가 승인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가 사용 중인 기타 다른 백신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에 비해 중화항체 수준이 각각 4~3배로 높았다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mRNA 백신 부작용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도입된 mRNA 플랫폼의 안정성이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에 반해 SK 측이 개발 중인 백신은 바이러스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인체에 주입해 면역 반응을 주도하는 세계 최초의 DNA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백신인 만큼 자체적으로 생산 및 공급 계획을 수립해 공급할 수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플랫폼은 2에서 8도의 냉장 조건에 보관이 가능해 기존 백신 물류망을 활용해 유통할 수 있고 장기 보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에서도 접근성 용이의 수출과 백신 외교에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신들은 한국이 만든 백신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애당초 DNA 플랫폼 자체가 기존 백신과의 대조 과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기존 개발사의 노하우는 물론 본보기를 할 수 있는 기존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백신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없는 한국이 과연 어떤 경로로 이 같은 중요한 정보를 획득해 백신 생산에 성공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이 배경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을 위한 대조 백신 확보에 직접 나섰던 것이 알려졌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비교 임상시험에 대조 백신 확보가 필수적이었지만 해외 백신 제조사들이 공급에 난색을 표했다며 청와대 참모와 부처 노력만으로는 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박 수석은 얼마 지나지 않아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아스트라제네카 간 대조 백신 공급 합의가 이뤄졌다며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협업 사례가 탄생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SK 바이오사이언스 측의 꾸준한 설득 끝에 결국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국가적 협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안재용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보건당국과 임상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조 아래 성공적으로 임상 3상 피험자 투여를 시작하게 됐다. 임상을 통해 안정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 대한민국 국민, 더 나아가 전 인류가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자체 백신을 개발 중인 한국에 대해 조롱을 하였는데요. 기업의 핵심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할 멍청한 경영진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조 백신 확보 루트를 개최하는 일이 쉽지 않은 과제이니 한국은 자체 백신 개발에 실패할 것이고 차라리 그 비용으로 유통기한 임박한 백신이라도 구매하라라며 조롱성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양국의 입장은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모더나의 품질을 믿을 수 없었던 상황에 일본은 람다 변이에 이어 뮤 변이로 의료 붕괴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한국이 성공해 상용화될 백신을 받기 위해 수출 규제 해제를 담보로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일본뿐만 아니라 모더나 측은 한국이 2세대 기술인 DNA 방식의 백신 개발을 성공해 상용화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모더나가 지금껏 해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백신 개발이 큰 성과를 얻고 있자 이에 모더나는 한국 관계자들에게 다음 생산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품질이나 공급 과정에서의 오류 없이 정확한 계획 이행을 약속하였습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